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요, 우리 경제 박뉴스 소개하는 이 멘트 있잖아요. 네. 꿈에서도 나와요. 이게 막 대박 쪽박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소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도 2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조영구 씨가 하루 했잖아요. 네. 이제 재테크에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계속 물어봐요. 정말 이 코너 들으면은 부자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갖고는 좀 힘들 텐데 속으로만. 저 같으면 그럴 때 이 소장님은 부자가 되셨으니까 이걸 물어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갈 길이 머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을 집중 조사해서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한다. 탈세 여부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맞습니다. 국세청도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세청이 전국에 있는 세무관서장 고위급이죠. 네. 다 불러다가 네.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핵심은 크게 2가지예요. 일단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럼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고가주택 구입하신 분들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그리고 그 내역서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내역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빚을 졌다라든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부채를 상환하는 모든 과정까지 사후관리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고가주택 구입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액 전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를 집중 분석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만 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 임대사업자들,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전부 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네. 탈세하기까지도 일일이 다 점검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늘 있어왔던 거예요. 네. 대기업들, 사주 일가들 차명 주식을 갖고 있거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하거나 불공정 합병이나 이제 우회 자본 거래를 통해서 경영권 승계하는 것들, 이른바 이제 변칙적 탈세를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국세청의 올해 행정의 이 취지는 뭐냐? 고액 자산가들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 지능적인 탈루 행위만큼은 엄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저희 아이 학비가 필요해서 네. 1216 대책 나오기 한참 전에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 돈이 필요하냐, 구입자금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말했더니 네. 증빙서류 내라 진짜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무조건이에요. 15가지 서류를 내야 돼요. 15가지 나요. 아이고, 많이나. 서류 세게 파묻혀 죽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그 정책의 취지가 이해가 되니까 우리 불로소득 하지 말고 좀 협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에 7명이 30, 40대였다. 예. 이게 30대들이 돈을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주도한 게 누구였느냐? 30대예요. 근데 30도는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네, 없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가 왜 서울 아파트를 많이 샀느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약 가점제가 30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가점이 워낙 낮거든요. 맞아요. 당첨 가능성이 낮으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빚내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보도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빚내서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빚을 안 그러니까 내시면. 어제 이례적으로 국토부가 해명 반박자를 발표한 거예요. 예. 자, 봐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무려 35%가 넘고 40대 비중은 37%다. 네. 30, 40대 합치면은 70%가 넘는데 이게 왜 연령대별로 편중된 거냐. 청약 가점제도 전혀 문제없다. 이걸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요지는 네. 요지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요. 왜냐? 맞아요. 네. 이게 왜냐?
3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 청약은 굉장히 낮아요. 당첨 비율이. 일반 아파트의 가점제 비중은 30대는 26%에 불과하지만 네. 이 가점제 적용 안 되는 특별 공급이 있어요. 신혼부부 대상. 이게 무려 66%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청약을 해서 당첨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점제 분양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되는 이제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부는 아니다. 청약 가점제는 지금 굉장히 공평하다라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청약 가점제는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한 거라서. 무주택 기간 자녀 수인데 네네.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불리하죠. 근데 매번 바뀌니까 또 그것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우리 8328 쓰시는 분께서 신혼주택까지 하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도 20대 때부터 청약 주택 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저한테 자격 요건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버리기도 아깝고.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맞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국세청 공정이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했어요. 이게 뭐 공정위가 이제 권고를 해서 하긴 하는데 네네. 여기서 좋은 건 현금, 마일리지, 복합결제제도 도입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아, 네. 뒤에 또 건드렸어요. 마일리지 적립, 사용 조건, 우수회원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겁니다. 오. 근데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왜냐? 기존보다도 마일리지 적립률은 굉장히 낮아버리고 공제율은 상당히 높인 겁니다. 네. 이 논란이 빚어지니까 지금 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보면 팩트체크까지 해놨어요. 네. 근데 다 좋은 거.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홍보를 해놓고 나머지는 팩트체크에서 다 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나 이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기가 높은 마일리지 모았으니까 장거리 노선 쓰고 싶잖아요. 장거리 노선 그리고 차상위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렇게 이제 좌석 마일리지 공제율은 엄청 올렸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일리지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한번 해서 그렇죠. 비행기에 이코노미를 나오는 좀 비즈니스 한번 한번 타보고 타보려고 싶잖아요, 솔직히. 몇 년간 모았더니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할인석 티켓,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마일리지 티켓의 적립률은 대폭 또 낮춰버렸어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1,800여 명이 넘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공정위에다가 이거 약관, 개편된 약관이 잘못됐으니까 심사해달라라고 네. 청구했고 네. 공정위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있던 사례가 있었어요. 2003년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10년간만 이제 유효 기간을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기존 회원의 마일리지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합리하다. 약관법 위반이다. 시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례가 된다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비즈니스가 딱 한 번 타봤는데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대접이 그다음에 달라져요. 탈 수가 없어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한번 네. 타시면 알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솔직히 너무 아깝긴 아까워요. 거의 2배 되는 돈 내고 그거 조금 더 편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업무용으로 그렇죠. 회사의 고위급 간부들도 많고요. 물론 네. 돈 있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마일리지 사용했다가 가려고 하는데 1년 전부터 마일리지 좌석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픈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이런 쪽에 뭐 비행사에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손을 비벼가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조금 도와달라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참네요. 정말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거 일반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삐뚤어진 폐렴, 이 상술이 늘 또 등장을 하는데요.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니까 일부 판매업자가 가격을 대폭 올려서 논란입니다. 인터넷 이제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일부 이제 온라인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급격히 올려 판매한 것에 대한 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그제야 어제까지 이런 마스크 가격과 관련해서 40여 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 사실 이 마스크 이 지금 판매액이 한 쇼핑몰의 경우에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일주일 동안 경우에. 판매액이요? 판매액이. 어. 그런데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A 쇼핑몰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평소에 개당 110원 하는 마스크를 이번 사태 이후에 가격을 12배 올렸습니다. 1,400원 가까이 팔기 시작했어요. 12배를요? 예. 근데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있는 KF 기능이 없는 거예요.
코리아 단순? 필터 기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결제까지 마쳤는데 네. 판매자가 갑자기 품절입니다라는 이유로 아. 강제로 판매를 취소해버려요.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해외에다가 보부상이 등장했어요. 보부상이요? 예. 네. 편의점 등에서 싸게 마스크를 구입해서 대량 싹쓸이합니다. 네. 해외에다가 되파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 보부상이 어머나, 등장을 하고 어머나. 있는데 중국판 SNS에 보면 한국산 마스크 대량 구매해드립니다. 수백 개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 국격을 본인의 이득을 취하지만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KF 지수가 80이 넘어야지 또 이게 의미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번 거는 제가 어제 좀 물어봤어요. 내과 감염이한테. 네. 그냥 마스크를 쓰기만 해도 네. 괜찮다. 어. 안 쓰는 것과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KF 기능이 80 이상인 걸 쓰는 걸 권하지만 없다라고 할 경우 그냥 헝겊 마스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권장 사항인데 없으면 일반 마스크 써도 되니까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 마스크는 착용해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 먼지가 다 없어지도록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트입니다. 조찬 파트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상큼한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지털로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의견 들으시면은 이거 되게 좋다. 그래, 구체적 설명이 참 좋다 하시면서도 의견을 좀 주고 싶은데 의견 주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좀 들어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서 반영해서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네, 맞아요. 우리가 이슈 고르느라고 어제부터 몇 번을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100원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청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13명을 갑자기 대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요. 거의 공무원들이 7분인가가 지금 기소가 되면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예, 네. 우선 송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해서 이제 경찰 하명 수사가 있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그렇습니다. 울산시장이죠. 그래서 네.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장에게 하명 수사를 해서 불리한 수사를 하겠다는 거. 네.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후보 네. 송시장 공약에 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당내에 경선 상대가 있거든요. 그 네. 상대의 최고위원은 임동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네. 우선 다른 공직을 제안한다든지 해서 당내 경쟁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울산시 내부의 시청 내부의 각종 자료들을 송철호 후보에게 보내줘서 송철호 후보가 공약에 사용하게 하는 등 그런 직무상 비밀을 누설시켰다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 뭐 공무상 뭐 그렇습니다. 비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사자들 의견은 또 당연히 뭐 달라요. 이게 검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씨고 지금 현 울산시장이 이제 송철호 시장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송철호 시장을 당선을 시키려고 지금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사자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 자체가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던 그러니까 전전 선거 때 2014년 정도에 울산 지역에 건설업자가 있어요. 김흥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 당선이 그 당시에 2014년에 유력시되니까 그 사람의 동생하고 자기가 하려다가 되지 않은 아파트 사업권 관련해서 30억 용역 계약,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김기현 씨의 동생과 용역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부터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이고요. 네. 검찰이 2014년부터 수사를 2015년, 16년 하던 거를 그때쯤 2016년쯤에 이제 황운하 씨가 울산의 경찰청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런 혐의가 있어서 또 유명한 고래고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에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어서 마침이 있어서 수사를 했다. 그것이 이어진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씨를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여러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프레임 자체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라고까지 왔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피의자들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그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이제 포획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울산의 그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뒤집으면서 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실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 계속 파닥에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청와대 쪽에서는 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된 건데 그 사건을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이 그 시장 선거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소된 당사들하고 이제 청와대 또 이제 여당의 이제 변소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지 검찰은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고 청와대와 이 여당도 당사들은 억울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요. 법원에서 결국엔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지금 현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이 청와대 직접 공직 그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반면에 지금 이 기소된 사람들의 변소처럼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검찰이 그런 그 사회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죠.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전제를 지금 깔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전제를 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송기영 그 울산경제부시장이 작성했다는 뭐 수첩 이런 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첩의 내용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저는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수첩 자체가 증거가 된다기보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사건 때 그 안수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안수석 때는 그 사람이 뭐 박근혜 등에 받아 적었다는 건데 네. 지금 그 이 송 부시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쭉 뭐 예를 들어 청와대 누굴 만났다 뭐 경쟁자를 제거한다 쭉 그런 것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데 그것과 실제 일어난 일을 맞춰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타임에 그런 식이 그러니까 있더라.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지 메모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진실 여부가 이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것도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당시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울산 지역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지금의 야당 측이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여러 번 뭐 지자체장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에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는 곳이 이 선거 앞두고서 여러 곳에서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든 그렇죠, 곳에서 그렇죠. 다 뭐 이런 거 우리도 이제 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첩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첩보는 근데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것이 이제 수첩에 적혀 있고 그것대로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추가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좀 그거 같더라고요. 김기현 결국 전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라는 것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이게 당시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뭐 조금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나오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됐는데 또 사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는 본인보다는 그 측근 비리가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김기현이건 아니면 송철호 측근이 양쪽에 어느 쪽인 간에 불법이 있으면 그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측 측근은 불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뭐 수사팀까지 바꿔가면서 그 바꾼 건 또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있죠. 네네. 바꿔가면서 열심히 파헤쳤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을 그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는 아직 뭐 수사 기록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단정하기 어렵지만 네네. 일단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하는데요. 034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요. 어머, 보이는 라디오 봤는데요. 조수진 변호사님 배우인 줄 알았어요. 엄청 예쁘시네요. 막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채 변호사님께는요. 정 변호사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주근선 씨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게 노련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요. 자, 이제 다시 얘기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청와대 여권에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 13명이나 무더기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면서 했느냐 이제 이런 반응을 사실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기소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빼놓고 나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다른 차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두 다가 기소가 맞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 이런 사건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사건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검사들의 경우에도.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건 기소 여부를 따질 때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법리상 맞는지 그걸 따져보고 이것이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혐의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기소하는 걸로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검사할 때 보면은 이제 어디 인사이동에 나면 그 전에 내가 맡아서는 중요한 사건 다 처리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2월 3일자로 그 차장 부장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아마 이 1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수사한 결과 증거가 확보가 돼 있고 법리상 명백하다. 그래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기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가서 후임자들이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리고 또 이 결정된 그 경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차장, 그 다음에 대검 공공수사방 둘 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검사장 그리고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 이하 팀원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좀 더 신중히 하자. 그 전문수사 자문단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기도 한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물론 그렇죠. 이제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맞겠죠. 그러나 나머지 참석자들 전원은 그동안 우리가 수사한 결과 모아진 증거나 범죄로 볼 때는 현재까지 모아진 증거로도 유죄가 확실하다. 따라서 기소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기소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다만 이제 이성윤 검사장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고 회의록에 넣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토론을 한 거는 뭐 맞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성윤 검사장이 꼭 무슨 뭐
이 정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속마음이 알 수는 없지만은 신중하게 해보자는 그런 그 주장에는 뭐 일리는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직접 참여했고 실제로 기록을 검토한 검사들이 전원 이건 명백하다 할 때는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또 2월 3일 인사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담당자들과 처리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에 이제 맡겨보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 수사 자문단의 기소여부를 판단을 맡기든지 맡겨야 된다.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소환 조사를 안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기소여부 결정하자. 이건 합리적인 제안으로는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정 교사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은 할 네. 수는 있는데 근데 네. 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문 수사 자문단은 이제 2008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된 건데 주로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첨단 범죄나 금융 범죄, 보험 범죄나 뭐 이런 것들처럼 검사들이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하고는 조금 근데 성격이 지금 다르다. 뭐 청와대 하명 수사나 청와대 선거 개입에 전문가가 있을 리가 좀 없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출석 거부를 했고 또 페이스북에는 뭐 2월 4일 날 간다 이렇게 해놨다는데 또 검찰 내부 얘기로는 총선 끝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출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볼 때 유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그러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마냥 뭐 와서 기다릴 수는 없죠. 와봐야 뭐 평소에 또 본인이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 인사를 뭐 하긴 했습니다. 차장 네. 분들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또 전부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그런 것들에 생각해 보자면은 수많은 검사들이 다 수사까지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소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보이니까 사실은 그 하급자들이 다 따라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담당자는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일부러 검찰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지검장 의견이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한번 맡겨보자. 또는 지금 소환조사 안 한 사람이 이광철 또 뭐 그렇죠. 임종석 뭐 황운하 이런 핵심 인물 그러니까 황운하 씨의 경우는 핵심 인물인데 아직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조사를 한 뒤에 합시다. 그거는 당연히 담당 지검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오면은 사실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든 말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국민이 한 사람으로 응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전문수사자문단에 한번 맡겨보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검에서 스스로 마련해서 시행 중인 제도예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국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국민들이 뭐 어느 편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단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밝힌 의견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향후 대상자 13명은 이번에 기소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인 게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소를 하는 거지. 그렇죠. 검찰이 왜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지 어떻게 듣자면 야당이 이기는지 보고 나서 기소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이제 국민들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유재수, 조국 그리고 이번에 뭐 송철호 모두 한 패키지로 사실은 이게 작년 8월부터 해서 검찰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일들 또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
캐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네. 조국 씨를 캐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나왔고 조국이 그럼 민정실 수석 때 뭘 했느냐라고 했더니 유재수 감찰무마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비서관들이 뭐 울산에 내려가서 어쨌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감자캐듯이 나온 의혹들이에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대치 국면에서 나왔던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났던 중간 간부 인사가 2월 3일에 실제 시행이 돼서 대거 실제 이제 간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13명을 전격 기소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막 정광석화처럼 막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느냐. 1년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면 울산에 경찰도 부르니까 안 오고 그랬잖아요. 계속 거부하고 가고 싶지 네. 않겠죠. 안 가니까 이렇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넘긴 건데 사실 조 변호사의 말씀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시작이 뭐 조국 전 장관도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건에서 사람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하여튼 그 13 사람을 기소한 거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증거 확보가 된 분들이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증거가 부족한데 기소하는 거는 그거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종석 실장은 뭐 오늘 나와 조사를 받는다고 이광철 그 비서관은 어제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 봐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아직 혐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두고 다음 팀이 계속 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이 뭐 총선 전이건 후건 간에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총선 이후한다.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오히려 안 되죠. 된다. 안 된다.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못 하는 거고 혐의 유무를 결정 못 하는 거. 만약 이분들이 억울하다면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혐의 결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더 조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최 미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메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 지금 막 하셨고요. 또 987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장관들이 울산 내려가서 왜 멀쩡한 시장 놔두고 송 후보랑만 행사 참여해서 사진을 찍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맞는지 좀 제대로 좀 밝혀보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광철 네. 도 마찬가지고요. 나에 대해서 되게 편파적이고 반쪽짜리 얘기가 자꾸 돌아다니는 게 너무 사실은 좀 싫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밝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단 말이니까 피의자로 얘기되는 사람이나 피의자 연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이광철 비서관도 그렇고 본인으로서는 뭐 전혀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하죠. 그런 점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어제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했고 오늘 임종석 실장이 검찰에 온다니까 이분들이 출석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검찰이 뭐 상대방 당도 아니고요. 어쩌 국가기관에서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하겠다는 게 가서 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맞죠. 무조건 난 못 가 그러면 지금 그 국민 그 비판 여론처럼 법 위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서 조사받는 거는 이제 조사 당연하고요.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서 뭐 임 실장도 오늘 나오신다고 하는데 원래 비공개인데 본인이 공개로 하시겠다 그래요. 오히려 좀 정면 승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해서 뜻이죠. 또 무고함이 밝혀진다 그러면 그건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네. 이제 그분들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한 분 있어요. 원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사실은 어제 원래는 그 공판 변론 준비기일 하려다가 이제 다음 2월 10일에 늦춰졌는데요. 이분하고 같이 공범으로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가 백원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관련된 감찰무마 의혹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왕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가족관계 비리하고 같이 아마 묶어서 경합이 될 걸로 병합하겠다. 보이고요. 네. 근데 백은호, 박형철 두 비서관은 참 불행한 것이 기소를 2번이나 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유죄에서 감찰 무마 의혹. 그분들도 병합시켜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2건이나 기소가 되는데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하고 형하고 하는 그런 되게 가까운 친해요. 솔직히 사이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 같이 뭐 증거상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이중으로 기소된 건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이 재판 쟁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유재수 씨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이제 하고 있을 당시에 그 부산 경제부시장을 하셨는데 유재수 씨가 이제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있을 때 여러 그 뭐 이제 금품을 제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감찰이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감찰하려는 것을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거를 감찰하지 마라. 라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들을 같이 이제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는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베테랑 변호사님들답게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명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밀어드리고 있는 이 코너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6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사장님, 우리 집 바닥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잘 나가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콤비강 모르세요? 스타일 좋고 습기 열 찍힘이 완전 강하니까 하자 걱정하기 싫으면 콤비강으로 깔아야겠네.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아니, 용씨가 그 서해선물은 어디서 사야 되는겨? 하이프레시 몰라요? 발효홍삼, 한우, 제주갈치까지 아주 그냥 원하는 날짜에 눈앞까지 탁 배송해줘요. 그래요? 서해선물은 모바일 신선마켓 하이프레시구먼. 하이프레시는요, 약속한 날짜는 꽉 지켜요. 지금 다운로드 받을겨, 안 받을겨? 지금까지의 송도는 잊어주십시오. 워터프론트 호수 바로 앞 뷰를 즐기고 국제 업무 지구역으로 직통 역을 품고 감각적인 커튼월 디자인 격을 높인 송도 고품격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2월 오픈 예정. 문의 1600-3113 현대건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건축 박람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세택에서, 홈 리빙 페어 및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더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게 바로 저희들의 그 코너 목표입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이 코너는요,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는 없는 아주 고품격 우리만의 특성 있는 우리 PD님이 특히 신경 쓰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역사 시간에는요, 최근에 난 법적 판단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난주에 좀 그런 보도가 났었죠. 네,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예. 계엄군에 관해서 술집에서 이발소에서 계엄군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막걸리 조금 마시고 네.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그러니까요. 이제 48년 만에 무죄 확정이 됐다는 그런 네. 보도를 봤고요. 그래서 그 시대 긴급조치와 사상범의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80대이시고요. 이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 당시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건데 그날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셨길래 이발소에서 그냥 얘기한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까 봤더니 별말도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막걸리 보안법 또는 긴급조치 위반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죠. 집을 철거당하게 됐는데 네. 철거하러 온 철거반원들이 너무 좀 모질게 하니까 네. 화가 나서 이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아 이제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보다 더하다 예를 들어서 개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네네네. 김일성보다 더하다가 김일성에 대한 욕인데 김일성이 그렇죠. 나쁘다는 김일성이 걸 전제로 하고 한 얘기인데도 그게 김일성이 이른바 철거반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어머.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 그게 판결문에 나온 얘기죠? 나온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고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북한군이 너무 좀 잘생긴 미남으로 매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맞아요. 해서. 요즘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저도 보니까. 뭐 정당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즌의 여포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도 북한군 장교가 인간적으로 묘사됐다고 해서 그건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현대사에서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제 48년 지나서 씻기에는 이제 뭐 이것으로 이제 개인의 억울함이 얼마나 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80대 노인이 우리 사회가 지나왔던 좀 암울한 역사의 한 장면들이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튀어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끄럽고 정말 좀 속상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을 시기인 1972년 10월 당시에 오후 6시경에 한 이발관, 성북구에 있는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쓸 것인지 공산당을 쓸 것인지 모르겠다. 또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유언별 유포 혐의가 지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3년형을 선고받았대요. 1심에서. 그러다가 이제 2심에서는 3개월 감형이 돼서 그냥 이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고 끝냈다는데 지금 들어봐도 참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국가보안법이 혹은 비상 상황에서 그 계엄령이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첫째였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떠나서 이제 72년부터는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긴급조치 발동권이라는 걸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유신 체제 기간 내내, 그러니까 1972년부터 79년까지. 실제로는 이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는 것이 81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간 이제 9차례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었고 이 긴급조치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거나 또는 뭐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유신체제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그 내용을 보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유신헌법을 이제 부정하는 시위 같은 경우를 하면은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구형을 때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에도 없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민주적 의식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보자면 많은 시민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법체제 또는 그런 식의 비정상적인 근대법 적용에 워낙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런 뭐 하나의 문화적 기반이랄까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이제 악법 또는 악법적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을 계속 취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재판 재심에서 판결을 선고하신 분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 3부 마성영 부장판사인데 제가 좀 잘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알아요. 아, 잘 아시는군요. 같은 과 후배거든요. 그러셨네요. 예. 근데 어쨌든 마 부장판사가 얘기한 거는 이제 개헌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이거를 무죄 선고한 건데 이게 28일에 있었던 건데 근데 바로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개헌 포고령이 애초에 위헌이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에서 재심을 선고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위헌 판결에 근거해서 재심이 또 이제 마련됐었고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번이 그 행운이다. 이게 정말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순서상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참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졌었다는 게 참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걸 이렇게 우리가 고치려 노력을 하고 잘못했다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것도 또 그냥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봅시다. 역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중세적인 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적인 법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중세는 뭐라고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생각만으로 처벌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생각만으로.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진시황의 분서 갱유. 유학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 책 뭐 다 태워버리네. 책을 태우고 유생들을 실제로 산채로 파묻었다는 거잖아요. 또 뭐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았다는 사람들 전원이 있다고 그런 이유겠죠.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속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뭐냐. 뭐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예전에는 이제 생각 자체를 이른바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동기로 보고 그리고 생각은 확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확산된다. 요즘에는 중요하네요. 이제 기본적인 이념이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진천에서 뭐 굉장히 심각한 이제 시민들의 뭐랄까요 반발 시위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옮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더 치명적으로 옮겨진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문제 삼아서 처벌하게 되면 연좌제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모두를 의심하고 마치 감염된 사람을 다루듯이 격리하거나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이 갖는 반인권성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생각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생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나는 지구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 생각은 굉장히 끔찍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게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실행에 옮긴 게 아니라면 옮길 준비를 할 수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만 가졌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법 정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법은 행위를 모의했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했거나 행위가 없으면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또 심지어 뭐 그렇게 그런 욕설을 했어도 그것이 바로 이제 살인의 행위로 나간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 생각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아무리 범죄적인 생각이라도 이게 이제 세계의 상식이 됐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일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도 법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본에도 그런 게 있군요. 이제 근대법이나 국제적 만국공법이라고 해서 국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형법이나 이런 법에서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원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음모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는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준비하고 준비할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내란 음모라든가 특별한 범행 모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런 여럿이 모여서 모의하거나 음모를 나누거나가 아니라 혼자 생각을 했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제 원칙을 적용했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 이제 운동이 확산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등 언제든 테러 또는 이제 국가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는 사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됐다는 거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6년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다. 네. 또는 어떤 사상에 관해 토론을 했다. 또는 그 사상을 공유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죠. 게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 아예 이름을 그런 걸 만들어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같은 법을 만들어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네. 그러니까 사상범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상범, 사상을 가진 것 자체가 범죄다. 독립사상,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사상, 혁명사상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임의로 검찰이 임의로 당시 이제 총독부 검찰, 총독부 경찰이 그런 이름을 붙이고 네. 사상범이라고 낙인을 찍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낙인을 찍는 자의 마음대로 이제 사상범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투옥하고 네네. 감시할 수 있는 그걸 합법화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법치주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야만적 중세 마녀 사냥을 복사해 놓은 그런 야만적 법제다, 식민지 법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치안유지법 이래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상범이라는 얘기를 워낙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네네. 해방 이후에도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대법 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뭐 이제 뭐 태극기 들고 싶게 하는 분들이 빨갱이냐 아니냐 사상이 불순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여라까지죠.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는데. 그렇죠. 말이 과격하게 막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특수성과도 한편에 관련이 되면서 이제 근대적 표준, 근대인으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이제 우리 사회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한 이런 게 미국에도 있었다. 공산주의자 규제법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메카시즘 시대였죠. 메카시즘이 바로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가 네.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그렇죠. 결국은 미국 사회 전체가 반성했죠. 이런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발소에서 계엄군이 너무 심하다 또는 철거반원들한테 김일성보다 더하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처벌했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반성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사회적으로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참 정말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데 이 막걸리 보안법 무죄 판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기침이 위험한 시대인데 예 말씀 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근대화라는 말을 참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시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우리 사회의 근대화가 달성된 시대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법, 의식, 제도, 관행, 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근대화라기보단 중세화가 진전됐던 시대잖아요. 이 막걸리 보안법 같은 게 바로 전형적인 거예요. 통치자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면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고 또 감옥에 가기 전에 고문당하는 것도 너무나 상례였고 이런 일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근대화의 두 측면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이고 하나가 정치적 또는 이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이제 극도로 억압됐던 상황, 사건들에 대한 사건들이었던 것이고 그 사건들이 이제서야 50년 가까이 되어서야 지금 부재로 판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무심했던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해야지. 저는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